소상공인은 바쁜 영업시간 중에 은행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은행을 들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 사업자의 대다수가 아마 대출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쉽게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인데요. 일단 이제 소상공인,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대해서 이것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는요,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주담대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이제 편리하게 앱을 통해서 갈아타기 서비스가 됐었죠. 근데 이런 소상공인, 사업자 신용대출은 사실 불가능했었거든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 갈아타기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18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요.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편리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은행도 가능합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이런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까지도 또한 정책은행이죠. 기업은행도 가능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이자로 이 대출이 갈아타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편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과 타은행 비교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더 싼 곳으로 갈아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 앱이라든지 또한 그 영업점서 바로 이제는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갈아타기 서비스 온라인으로 전산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기업 간 거래 대출, 임대업 대출은 제외니까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반기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까 네. 앵커님이 이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이 이 대출에 대해서 갈아타려고 그러면 저 은행, 이 은행 가면서 서로 비교해 봐야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앱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뭐 기간, 증액, 만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 없이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고, 소상공인의 이제 금융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더 싼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는 부담이 덜 수 있겠고요. 지금 대출 잔액 토대로 이제 추정해 본다 그러면 한 1조 원 이상 정도가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갈아타기 서비스가 과거에 우리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가 신용대출로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이제 주담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실제 시행이 됐었죠. 그때 지난해 말까지 보니까 42만 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1인당 평균 연간입니다. 이게 연 한 169만 원 정도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하폭도 굉장히 큽니다. 금리 인하폭도 1.44%포인트 정도가 이제는 인하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44%포인트면은 꽤 많이 사실 이 갈아타기를 통해서 이자를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이게 이제 소상공인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이자 부담이 확실하게 이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소상공인들이 생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잘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정보를 챙기셔서 꼭 한번 갈아타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경제인 이슈 본격적인 대담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까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 우리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거라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에 그럼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유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물가를 이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중동 상황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동 일이다 보니까 중동 사태다 보니까 뭐 외부 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직면하고 있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 배럴당 이제 100달러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100달러가 넘어간 상태고 물론 지난 밤에 소폭 조정을 받아서 이제 하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일단 서부 텍사스유도 거의 90달러 후반이고 브렌트유도 100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더 충격이 큰 게 이 원유 같은 경우가 중동에서 한 70%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 그다음에 LNG 같은 경우에는 20%를 중동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동 사태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사태에 대한 그 영향 리스크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중동 상황이 이제 장기화된다라고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 공급망이 이제 불안해지죠. 원가 상승의 압박을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10% 이상 상승 시 우리 제조업 생산비가 한 0.71% 증가된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국제 유가 10% 넘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조업 중에 이제 석유 제품 가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왔던 보고서에 보면은 이 전체적인 무역 충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고서를 쭉 본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송비 상향이 된다든지 아니면 납기 지원이 된다든지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단 현지도 좀 살펴보죠. 우리 교민들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며칠 전에 작전명 사막의 빛이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교민들이 무사히 또 귀국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송기까지 띄우면서 교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는데요. 사망의 빛 작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군 수송기로 한국인의 204명을 이제 대피했는데요. 여기서 또 외신에 크게 보도가 됐던 것이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해서 수송도 했다 이러면서 사실 더 크게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레바논 등 중동 4개국에서 교민이 이제 대피를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중동 체류 국민이 이제 단기 체류자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3일 기준으로 한 2994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15일 기준으로 보면 한 12,546명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중동에서 이제는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약 8천여 명이 이제 중동에서 좀 벗어난 상태고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 쪽에서 이제 많이 지금 해외 쪽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가고 있고요. 특히 항공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육로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 교민들이
해외로 좀 갈 수 있도록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굉장히 교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제 정부는 전세기를 동원한다든지 군 수송기를 이제 파견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교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방국 전세기를 통한 국민 대피 부분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해외에서 좀 극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발빠른 대처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사막의 빛 작전에서 또 영공을 통과하는 그런 허가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는 외교부의 활약도 있었는데요. 자, 교민들과 관련한 안전 더 많이 좀 확보되기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국내 기름값이 워낙에 치솟다 보니까 정부가 대응을 위해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 유가가 자유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고 가격제, 유가 최고 가격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빨리 될까라는 의구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최고 가격제가 정부가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실제 이제는 시장에 기름값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게 12일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97년도 그때 이제 유가 자유화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정부가 이 공급가에 대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얼마 딱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97년도에 와갖고 이제 유가가 자유화가 됐죠. 그때부터 이제는 도매가와 소매가로 인해서 또 환율에 의해서 또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이제 기름값이 변동이 됐는데요. 그때 이후에 30년 만에 이 최고 가격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얼마나 그 유가에 대한 영향이 고유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정부가 발빠르게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들고 나왔고요. 이 최고 가격제 보니까요, 이제 공급 가격을 상한시키는 겁니다. 이게 소매 가격이 아니라 이 공급가, 한마디로 이제는 정유업계에서 이 주유소 쪽으로 넘기는 가격인 거죠. 휘발유가 1,724원, 경유가 1,713원, 등유 같은 경우가 1,320원으로 해서 이거를 딱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소매점, 그러니까 주유소들에 이제는 마진을 붙여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최고 가격제가 왔는데 왜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공급가에 대한 상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다른 이유는 주유소들이 이제는 각자의 마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해진 거죠. 왜? 소매점들이, 그러니까 주유소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관리 감독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 가격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실제 이제는 평균 판매 가격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820원대 평균 가격으로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과거 같은 경우는 뭐 1,900원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실제 SNS를 통해서 본인에게 또 신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부가 관리 감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는 여러분께서 주유소에 갔는데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면은 적극적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 마진을 붙인 건지 아니면은 매점 매석을 하고 있는 건지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정부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유사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손실 보전에 대해서 이제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게 되면은 써져 있거든요. 석유사업법 23조 3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손실 보전은 분명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최고 가격제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발맞춰서 경찰청도 사재기 같은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벌써 수사 중인 사안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 감독해야 돼요. 사실 네. 이게 최고 가격제가 되더라도 이 주유소 업계에 또 폭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경찰이 현재 유가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6건 정도 이제 수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사재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확보해 두는 거죠. 싼 가격에 기름을 사둔 다음에 이제 사재기한 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 물건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재기 사건도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가 무자격 석유 판매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 단체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무자격자인데 석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재기하고 매점 매석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았을 때 팔게 되는. 그러니까 유통 질서를 완전히 흐려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본은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계속 봤을 때 이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이제는 국수본 측에서는 밝힌 상태고요. 하루빨리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좀 자리를 잡아가야 되겠다, 없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점 매석 있고요. 사재기 형태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엄벌에 쳐야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석유 관련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를 또 불법 업체가 보조금을 또 취하는 이런 형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소비자 피해로 갈 수 있는 가짜 석유. 이 가짜 석유도 사실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석유도 이제는 관리 감독에 이제 나서기로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보가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솔깃한 좀 말씀을 드리면, 유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보를 하잖아요. 이게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가짜 석유라든지 아니면 매점 매석이라든지 사재기를 하고 있는 곳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이거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의 포상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동 상황 관련해서 허위 조작 정보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죠. 그래서 마치 뭐 정부가 무너질 것처럼, 그다음에 석유가 지금 1,820원대의 이제 평균 가격이긴 한데, 이게 뭐 과도하게 높다라는지 잘못된 정보를 이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은 이게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브라든지 뉴 미디어에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98건에 대해서 삭제해달라 이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한 상태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하루빨리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 그다음 올바른 내용들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불안 심리가 없어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중동 상황 초기부터 알뜰 주유소의 배신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알뜰 주유소에서 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사과까지 했는데 또 관련해서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말 주신 것처럼 알뜰 주유소의 배신인 거죠. 왜냐하면 알뜰 주유소 하면은 사실상 이제 더 싼 가격에 네. 이제 주유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뜰 주유소가 오히려 가격을 더 높였다라는 이제는 보도가 되면서 정말 소비자의 그 믿음을 좀 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상황 직후에 알뜰 주유소 가격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일부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주유소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한 기록을 한 곳이 바로 알뜰 주유소로 조사가 되면서 이게 좀 뉴스화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관리 감독을 맡은 석유공사가 이제 사과도 하고요. 재발 방지 대책도 이제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알뜰 주유소 가격 안정화 대책을 이제 내놓은 상태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만약에 이 알뜰 주유소의 계약에 대해서 위반한다 그러면 일단 계약 해지를 바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이상 고가 판매 시 계약 해지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또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주유소에 대해서는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 라이센스에 대한 이 사업을 재진입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일일 개별 주유소 판매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니면은 시장의 가격보다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이제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뜰 주소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이 이제 나아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전국 알뜰 주소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격의 변동폭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당 가격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과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대통령의 모두 발언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모두 발언에서 들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인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편성이 된다면 어디에 쓰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추경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이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추경은요 전쟁 추경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중심이거든요. 또한 산업에 대한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의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필요성 본다 그러면 역시나 유럽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추경 자금이 이제 쓰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뭐 서민들 같은 경우 또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이 대통령께서 편성을 하라라고 이제는 목소리를 낸 거고, 이 재원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정부의 지금 기조는 어떻게 이야기 나오고 있냐 그러면 일단은 국채 발행은 아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재원 마련하느냐? 법인세죠. 사실 이제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3월이 이제는 법인세인데 말이,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 확정은 안 됐지만은 지금 작년에 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을 본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법인세가 거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초과세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 알려진 바로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한 10조 원에서 한 20조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추경이 된다 그러면 기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유가 폭등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좀 기름을 많이 쓰시는 업종, 특히 이제 화물 업종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이 추경 재원을 통해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농민들도 계십니다. 이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뭐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뭐 무작정 뭐 도와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에너지를 좀 아껴 쓸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필요시 차량 오부제라든지 10부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부제, 10부제 이제 검토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전 가동 확대 이런 걸 통해서 비상책에 이제 대응을 해서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상응하는 에너지 절약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지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일단 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길이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소상공인도 에너지 비용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관련한 지원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중기부가 나섰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중기부고요. 그래서 중기부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서베이 조사도 하고 대응책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좀 조사를 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 발생 이후에 중기 피해 점검을 해봤는데 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일단 중동 관련 피해 조사 봤더니 운송 차질이 한 71%로 응답이 됐고요. 물류비 상승 부담된다 3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류 쪽인 거예요.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그래서 물류 바우처를 이제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105억 원 정도가 긴급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지원인데 이걸 더 확대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수출 바우처 중에서 내부적으로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이번에 이제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름 그대로예요.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 그래서 물류를 지원하는 이제 바우처이고요. 그다음에 중기 수출이라든지 해외 진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수출 바우처 국제 운송 지원도 있습니다. 요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는 원래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수출 바우처 국제 운송 지원입니다. 그럼 이게 3천만 원에서 이번에 이제는 올해도 진행을 하되 6천만 원으로 높여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제 중기부가 나서서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물류입니다. 운송 물류 비용이 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특히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도 비싸졌고 보험료가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갖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겠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당연히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계가 지금 목소리를 좀 냈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 확대를 좀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거 좀 25만 원을 주는 게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달라 이제 요청한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업계에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긴급 자금 공급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이런 경영안전 자금 요건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 전쟁에 인해서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시켜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중기부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